장관 홍범도 장군 1943년 10월 25일 광복을 보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떠나야만 했는지 78년 만에 귀향 뭉클했는데요. 내일 추모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국민 추모제 함께해 주시고요. 어제 유해 봉환식 보셨으면 어떻게 보셨는지 홍범도 장군 이야기 들려주실 분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7480님께서는 어머나 휴일이라 주진우 라이브 안 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마워요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휴일도 함께 합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 있습니다.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일로 오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56명이 나왔습니다. 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말보다 300~4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60여 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도 3,747명으로 전주 주말에 비해서 200여 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0%가 넘었는데요. 또 오늘까지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휴의 여파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파가 며칠 있다가 주산치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제주도도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 있는 그 12개 해수욕장도 폐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해수욕장 다 폐장됐답니다. 이제 휴가철 다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덥더라도 조금만 집에서 쿡 해주십시오. 백신 접종이 좀 문제입니다. 목표를 당겼어요. 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 시점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모더나사처럼 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 수급 상황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자신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어보자고요. 네, 오늘부터 50에서 54세 312만 명에 대한 대규모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18세에서 49세 접종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현재 예약률이 58.4%로 저조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7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정광훈 목사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회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경찰이 주말 내내 예고된 집회 장소인 광화문 일대를 통제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의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고, 예.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몇 명이 연행이 됐고, 이 중에 5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국민혁명당은 불법으로 통행을 막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의회에도 인권 종교 탄압 실상을 알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거리를 막고 검문 검색하고 종로나 명동 지나가다가 가방 뒤지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얼굴이 데모하게 생겼다고 끌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그때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어제 또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또요. 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벌써 5번째 대면 예배입니다. 시설 폐쇄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또 2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지난주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는 대규모 집회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원천봉쇄였는데 그런데 경찰이 가방까지 뒤져야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내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네,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한 장소는 그 옛 서울역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에 참여를 요청했고요. 또 국내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 이후 성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국산 백신의 상용화 등 백신 허브 국가 도약, 이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이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을 꼽았고요. 또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광복절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게는 패전일 혹은 종전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자국민 추도식을 열곤 하는데 올해 스가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처럼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베보다도 더 뒷걸음질 쳤군요. 네, 오히려 자위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스가 총리는 공물을 보냈고요. 이 아베 신조 전 총리 그리고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자 총망만 등 일본의 젊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환경상 등 정치권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재작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 아키히토가 썼던 표현을 계승해서 깊은 반성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들어와서 더 뜻깊은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이 하늘을 나는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국의 광복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고 머나먼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지 78년 만이고요. 이 고국을 떠난 지는 약 100년여 만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특별수송기로 송환됐고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고인의 유해를 맞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고인에 대한 추모 기간이고요. 오는 18일 장군은 대전현충원에 공식 안장돼서 드디어 고국의 땅에 묻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영웅을 조국으로 모시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고요. 네. 다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분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장군의 묘역을 공원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7805님께서 조국이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보고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과의 합당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면서 야권 지지층 확대가 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면서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했고요. 대선 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 힘들어지고 있다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게 합당을 막는 이유였으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이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 과도한 지분 요구, 심지어 당명 변경과 같은 무리한 요구들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함께할 것이다라면서 대선 연대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또
통화 녹취를 했고 녹취록을 내놨습니까? 네, 그런 주장을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 발언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통화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꽤나 상세한 것으로 이 정치권과 언론에 이 녹취록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유출자로 이준석 대표 측을 지목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반면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 요청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된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는 한 거잖아요.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전화 녹취는 했고 녹취록을 만들진 않았는데 녹취록 비슷한 거를 누군가는 만든 거 아닙니까? 뭐 녹취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합니까? 아니 녹취를 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죠. 네, 어쨌든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입니다. 녹취를 적어놓은 글은 있지만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이준석 대표의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이렇게 있어서 녹음이 됐답니다. 그걸 어디에다 적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녹취를 푼 글은 있으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입장입니다.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그 논란의 토론회는 결국 취소될 것 같습니까? 네, 경선준비위원회가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밀어붙였던 이 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그 윤석열 후보 측을 비롯한 당내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앞서 이준석 대표는 토론회 대신 발표회로 바꿔서 일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어떤 경선 과정이든 경선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한다라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선관위에서 일정을 진행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계속 맡아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서병수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입니다. 지금 토론회에서 또 발표회로 갔다가 일단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할 것인지 삿밭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네요.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탈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둘러싸고 편법 상속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장녀가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최재형 전 원장이 4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최재형 전 원장은 장녀에게 연 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면서 편법 상속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이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 소득세 42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형 전 원장 측도 바로 인정했는데요. 이 캠프는 최재형 전 원장의 가족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라면서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서 미납 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재형 전 원장이 부모 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연간 1,000만 원 내의 이자 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세법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율 설정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라는 건데요. 한편 최재형 전 원장의 장녀는 자신의 SNS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본인이 원천 징수를 해야 했는데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치인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으나 정치인의 해법을 셈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라.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최재형 캠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다 장악한 것 같습니다. 네, 탈레반의 승리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끝났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 아프간 정부의 항복 선언 이후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었고 대통령은 망명하고 도망갔어요. 네,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탈레반기를 개항이 했고요. 이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예.
탈레반은 병원과 공항은 계속 운영하고 군대 해산을 지시했는데요. 외교부는 교민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미 대부분의 교민들이 지난달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기자들의 수다에서 김은지 기자하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티에 큰 지진이 난 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네, 하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아침 8시 반쯤 하이티 남서부에서 발생했는데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수차례 이어졌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IT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 수가 1297명이고요. 이 부상자도 5,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이었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30만 명 이상이 숨졌다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게다가 지진에 이어서 그 열대성 폭풍이 지금 IT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IT 국민들에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 정부는 IT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승인했고 UN 등도 치료와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성환님께서 저희 회사만 출근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출근한 분들 많아요. 일하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 외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0246님 대체 공휴일이라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주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일요일 날 이렇게 공휴일 날 나와서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조용해서 좋기도 한데 이렇게 에어컨 안 틀어서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4475님 오늘 백신 접종하고 사무실 나와서 열일하는 중입니다. 백신 접종 후 특이 반응 아직 없고요. 네,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백신 특이 반응 없어야 될 텐데 네, 그렇길 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에선 1시간 전부터 귀경 정체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 여전히 혼잡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해 양양부터 서울 쪽 이동에만 3시간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 동홍천 일대 더디다가 남춘천부터 화도 쪽으로 긴 구간 밀려 있고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다시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면원 부근과 횡성, 여주에서 호법, 양지 터널 쪽으로 긴 구간 정체되고 수도권에선 동수원 부근과 군포, 월곡 분기점 부근 더딥니다. 논산서단고속도로 천안 쪽 정우터널부터 남풍새 나들목까지 21km 구간 꽉 막혀 있는데요. 이 사이 정안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에서 목천 사이 17km 구간, 또 안성에서 남사 사이와 기흥 일대, 양재부터 반포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수단도로 성산 쪽 기름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월곡부터 영향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갑니다. 이낙연 후보 따라 붙습니다. 추격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아픈 소리 딱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아수라백작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날선 비판 이어가고 있는 추격자 만나보겠습니다. 지방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온 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외치는 분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주말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수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워낙 현장에 이미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굳이 다닐 필요가 없고요. 네. 뭐 했는지 김두관 후보 오늘 뭐 했는지 이런 보도 안 나오니까 속상하시죠?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위주로만 이렇게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선 중에 네. 1, 2위를 달리는 후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아, 그래요? 실제 후발주자들이 좀 세게 네. 선명하고 또렷한 주장도 하고 네. 주목받는 정책 비전을 이야기해야 네.
그래도 언론에 좀 주목하고 또 네. 언론은 창을 통해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만나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음 넓게 또 예. 후발 주자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시네요. 예. 이낙연 후보는 아수라백작이라고 하는데 아수라백작이 뭐예요? 왜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를? 아수라백작이라 하기에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아수라백작이 뭐지? 이게 예, 아수라백작.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네. 한쪽은 좀 한쪽 두 그렇죠. 얼굴의 사나이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낙연 후보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이제 지나온 과거 역사를 좀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데요. 네. 검증하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네.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탄핵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네. 앞장을 섰는데 이제 그 당시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본인은 이제 들어갔으면서 사실은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정향으로 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한나라당과 이렇게 연대해서 습관을 쫙 막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반대했다 하니까 그걸 사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특히 이제 그걸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2004년에. 네. 그런데 최근에 1년 전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갱선이 되면서 네. 본인이 탄핵 투표장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거기 들어가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중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우리가 2002년 갱선 과정에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온 네. 이인재 후보를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됐는데 네. 그런 과정처럼 장관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나게 검증을 하는데 예. 하물며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검증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수라백작은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그렇죠.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마징가 제트는 저희 때나 봤죠. 네. 조국 사태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다. 이건 좀 너무 센 발언 아닙니까? 셌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할 거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지난번에 열린공감 TV에서 최승희 총장이 이제 자기 측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 이낙연 측에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고 그 당시 열린공감 TV를 했더라고요. 그 방송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킨 최승희 총장을 고소고발하는 게 맞는데 정작 그 진실을 밝힐 최승희 총장은 고발하지 않고 열린공감 TV를 방송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안 하고는 저는 2012년에 그렇게 했지만 네. 사실은 도민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2012년에는 네. 왜 도지사를 사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집 나와서 개고생하고 네. 사실은 지금도 도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아니 그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반성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도지사직을 네.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최근에 이제 도지사직을 활용해서 네. 대선 갱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때문에 지금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20만 원이고 네. 88%만 주면 25만 원이잖아요. 네.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 25만 원 주면 나는 것 자체가 네. 옳지 않아. 그래서 전체 다 지급하는 걸 나는 지지를 했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를 하고 또 야당까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88%를 주는 것에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맞다. 네. 경기도같이 재정이 풍부한 도만 주면
못 주는 이제 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 차별성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김두관 후보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보다 김두관 후보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김두관을 그렇게 예뻐했습니까? 참여정부의 그 기본적인 국정의 12대 과제 중에 국가 균형 발전하고 지방 분권이 강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의 남의 군수를 할 때 도에 가서 또 네. 중앙부처에 가서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지사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은 옛날 내무부 후신인데 네. 지방정부를 관리 통제하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로서 행정자치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지방에 있으면서 많이 당한 김두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골 군수를 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한다는 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뭐 행자부 장관 발탁도 그렇지만 그때 남해 군수가 되는 게 그 야당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남해 군수가 되는 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저는 민주 계열이었지만 이제 그 당시는 무소속이었고 무소속이었고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1995년 최초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뽑았잖아요. 네. 최연소 무소속인데 그 당시 저는 민중당도 하고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었지만 그렇죠. 나가기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죠. 아무튼 경남지사가 된 것도 굉장한 파란이었어요. 2010년에 경남지사 선거는 그 당시 이제 안희정 지사나 송영길 그 인천시장, 네. 이광재 그 강원지사 같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그 가장 주목을 받던 노무현 퀴즈로 가장 주목을 받던 정치인이었는데 2012년에 그냥 지사직을 사퇴해가지고 대통령 때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말 대단한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네. 한쪽에는 또 도지사 결제도 하고 네. 또 한쪽은 이렇게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는 게 저로서는 동의가 안 돼서 그 도지사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께서 옳지 않았다 판단했고 저도 최근에 꽃길은 없었다는 제 자서전에서 그 당시 오판이었고 350만 경남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또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1361님께서 김두관 후보님 여야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믿음직하고 편안한 분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당을 위해서 김포를 떠날 때 슬퍼했던 진정성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김두관 후보님의 가족 친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늘 김포 시민들한테 송구합니다. 네, 김포에서도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4475님께서 지방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후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서울 아파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자꾸 서울로만 인구를 집중하는 정책은 반대인데요. 김두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두관 후보만이 가진 부동산 정책이 조금 다른 후보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제 서울의 사실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서울 집중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자면 서울 같은 도시 5개, 5급 2특별 체제 이렇게 제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네. 지방이 잘 살아야만이 서울에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병원에 몰릴 일이 없고 그렇게 네. 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은 너무 비대해서 지금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서울은 더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럭셔리한 도시가 돼야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서울공화국 해체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수도권 인구 절반도 넘고 모든 게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렇게 주장해서 어떻게 대선 후보 될 수 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서울의 이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서울 시민 중 10%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서울은 지금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고 싶고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서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 이런 검찰 이런 쪽을 함께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에 이전하고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태릉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다 이렇게 하면 서울은 새로운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서울도 좋고 지방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7493님께서 김두관 후보님 서울대도 지방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돼버려서 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의 연합을 통해서 지방에도 서울대보다 더 수준이 높은 대학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2007년과 2012년에 대선에 도전하셨어요. 예. 대권 3수네요. 경력은 이쪽은 또 최고시네요. 2007년은 컷오프 당했고요. 네. 2012년은 이제 본선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국정보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때 1위를 했고 네. 저는 이제 3위를 했는데 2012년은 제가 이제 해고를 해보면 네.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을 김두관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번 이제 2022년 대선은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제가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되겠다. 물론 제 깃발로 대선을 치르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당의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조금 달라졌다. 당이 먼저다. 네. 네. 당이 먼저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계속 추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두주자들한테 이렇게 또 마음은 또 좀 쓰시는 걸 보면 상대당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밀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제는 또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로 착각을 해서 올리고 이랬던데 아무래도 그래도 여의도라는 곳이 네. 참 우리 국민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지만 이 국회나 정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후보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의원 중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네. 국민의힘은 합당이 결렬됐습니다. 예. 이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 대표께서는 또 언제든지 입장을 변화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지켜봐야 예, 됩니다. 2017년에는 나름대로 득표를 했지만 이제는 독자 행보를 하더라도 크게 대선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2022년 내년 20대 대선은 우리 진영도 좀 이렇게 힘을 합하고 네. 또 보수도 총집계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2012년 재현처럼 될 것 같아서 2012년처럼. 그래서 우리도 열린 우리당하고 합당을 하고 네. 범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다 단일 이렇게 전선을 형성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중도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조금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대선에 3번째 나오고 그리고 선거철마다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그런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행보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니 안철수 제3지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자 김두관 후보 참 좋은데 나 김두관 좋은데 지지율이 안 올라. 경선 기간 동안 지지율 끌어올릴 비책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선 경선은 마라톤이고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두관이 내놓는 국가 대개조에 대한 비전,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연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들, 우리 이제 당원과 지지자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8월 말이나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 9월 초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는 변화의 모멘텀이 생깁니까? 예. 6055님께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만 김두관도 호감이 간다. 균형 잡힌 생각, 다양한 경험, 솔직함 등 돋보입니다. 솔직함 돋보입니다. 9124님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김두관 의원님의
파격적인, 혁신적인, 창의적인 정책 응원합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는 정책에 몰입하는 다른 후보들도 본받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다 일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두관이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꼴찌에서 1등하는 역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무현의 역사를 김두관이 다시 씁니까? 노무현의 부활을 꿈꾸면서 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두관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서울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선도 선진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내년 5월 10일에 출범하는 20대 대통령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진짜 차기 5년이 지금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인데 여기에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 발전 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의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어서 비수도권은 정말 수도권의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사는 2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대통령 김두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보 안 하고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두관밖에 없습니까? 예. 도지사도 했고요. 군수도 했고 이장도 하셨죠? 예. 어떤 자리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게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도 대단한 경력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국민들의 소소한 그 생활상의 문제를 다 챙기 어렵거든요. 네. 저는 이제 풀뿌리 기초인 마을 이장부터 이렇게 도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앙정부 새로운 시대 전환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성장하고 훈련돼서 온 사람이 한번 맞는 것도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788님. 큰 문제가 있어요. 김두관 후보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소리 박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좀 더 박력이 크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제가 저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숲사이 파란 하늘님께서는 샤이 김두관 지지 세력 존재함이 확실합니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에서 군수로 그리고 군수에서 도지사로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전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선수가 개막전에서 터뜨린 리그 1호 골이었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 선수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소니, 손샤인과 같은 별명이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손흥민, 2번 손예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손흥민, 2번 손예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호기심 천국 김용남 의원 그리고 불굴의 희망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과 합당 안 하겠다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그 합당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예견됐던 일이죠. 네. 그렇게 흘러갔고 대단히 후일에 큰 화근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계속 지적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좀 다독이고 가야 된다 계속 지적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돼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젊은 꼰대의 갑질이 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죠. 젊은 꼰대 갑질. 그러니까 너무 고압적으로 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네. 안 들어와도 우리 아무 상관없어. 나 휴가 가기 전에 너 빨리 와. 안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네. 뭐 거의 이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이 결렬되더라도 계속 그 다수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오세요. 뭐라도 다 해드릴게요. 네. 라고 자세를 낮춰가면서 안철수 대표가 결렬 선언하면서 나중에라도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명분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거 판을 깔아줘 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선출될 대선 후보가 결국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 내지는 당신은 뭐 후보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전에 거기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는. 예. 우선 이제는 그 야권에서 정치적 을이 되어버린 안철수 대표의 처절한 몸부림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밖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렬 선언을 먼저 해버린 건데 네. 중요한 건 그 결렬 선언에 대한 반응이 저는 더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렬 선언을 하면 이게 그 힘 있는 갑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가 이후의 행보를 결정짓는데 반응 또한 기존의 행보하고 다르질 않더라고요. 이 점이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정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 합당을 위한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생각나는 게 2011년에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했거든요. 네. 그걸 할 때 손학규 대표가 모든 걸 100% 다 양보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합당이 되게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물론 혁신과 통합 쪽에서도 뭐 지분 요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도 심지어 대표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포기하시고 합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실 안철수 대표가 내가 대표가 돼서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속으로 합당 이후에 당에서. 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에게 공동대표직을 준다 한들 그게 안철수 대표 혼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당신은 그냥 우리에게 조건 없이 들어와라. 굴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 저는 정말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선거에서요. 제일 무서운 거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국민들께 어떤 자신들의 유능함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잘할 수 있다 성실함 이거보다 제일 무서운 게 동정심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불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못 뒤집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돼요. 아니 선거에서 하여튼 어떠한 구실이 됐던 상복 입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불쌍해 보이는 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상복 입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 이거는 전문 용어고 이거 고급 이거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됐던 뭐 선친이 됐던 네.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대신 나온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복 입고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감옥 가면 부인이 그러니까요. 옥중 출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8825님께서 젊은 꼰대 이준석한테 핍박받는 안철수가 불쌍해요. 이호남님 오늘 보니까 안철수 대표 어깨가 처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20% 넘게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다. 제3지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을까요? 막판에 어떻게 될까요, 최민희 의원님? 아니 있죠. 영향력이. 그게 20%인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5에서 10% 사이인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있는 거고 이 지지율이 유동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앞으로 그렇죠. 여야가 어떤 식으로 나가나에 따라 제3지대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축소되긴 했지만 제3지대에서 계속 후보가 될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대상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네. 네, 그래서 여러 명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행태, 협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단일화 협상 또한 난망해서 네. 이게 자칫하면 문국현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0944님께서 이준석이 고수예요, 고수. 안철수가 출마해야 윤석열이 고생합니다. 출연자님들 공부 좀 하세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또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아니죠. 윤석열 후보 녹취록 유출 논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양측에서 다. 이 점입 가경이죠. 예. 그야말로 이제 봉합이 되는 듯하면 또 더 큰 게 터지고 뭐 더 큰 게 터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녹취록 논란 뉴스를 보니까 예.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좀 찾아봐서 이걸 방송에서 써도 되나? 근데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써도 되는 말인지 네. 안 쓰면 안 되는 말인지. 비방용님인 거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이거지 뭐. 예. 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아니 이거는 정말 정말 녹음이 돼 있다면 네네.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국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신뢰성은 그 해명에 대한 신뢰성은 지극히 좀 떨어져요. 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양모모들이나 네. 하는 짓이잖아요. 양땡. 양땡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양땡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녹취가 돼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누가 녹음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네. 그러니까 해명이 그거예요. 자동 녹음 기능에 따라 네. 녹음이 됐다예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녹취를 풉니까? 아니 그렇게 전화를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줘야죠. 네, 그러니까 녹취를 풀었고 그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요점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당대표가 이런 일로 연루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여야 통틀어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 당 내에서 얘기하다가 녹취를 풀고 뭐 까고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그건 정말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양땡땡을 얘기한 건데 네. 그건 정말 막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그렇다면 대화가 녹취된 자기하고 전화하는 사람 모든 대화를 다 녹취해놨다는 지금까지 녹취를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더 이상하죠. 그거는.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어깨가 축 처졌더라고요. 어제 광복절 행사 나왔는데 만세 삼창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세를 반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데 50견이 벌써 왔나? 왜 그렇게. 0388님께서 정치인이라면 공인님으로 자신의 말이 다 녹음된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맞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넘버원 팡님께서는 양치기 말하시는 거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하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어떤 때 하는 거냐면요. 정치적인 반대파가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지. 지역구로 따지면 이렇게 경선할 때 상대 후보 약점 잡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유력 후보하고 이런 거는 정치조건의 없는 시점 일이죠.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근수와 1살 터울의 동생은 더 이상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6년. 근수와 동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할머니뿐입니다.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까지 아픈 할머니. 손자들이 커갈수록 필요한 건 점점 늘어가는데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할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수는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서 재롱을 부립니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수. 근수네 가족들이 하루빨리 불안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광복절이 어제 일요일이어서 대체 공휴일로 오늘 하루 더 쉬시는 분들은 날씨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았고 역시 서쪽으로 더웠습니다. 어제부터 동쪽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서쪽보다 선선했는데 당분간 이런 상태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이 더 덥겠고요. 현재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해 평년보다 2-3도 높겠고요. 대전, 광주 31도 등을 보여 서쪽이 덥습니다. 동쪽은 서쪽보다는 비교적 선선해서 24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구름이 많겠고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당분간 이렇게 비가 좀 내리겠고요. 전국 내륙에는 글피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저녁까지 들어있고요. 제주는 지금 가끔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대야도 이제 많이 사라져서 거의 이번 한 주간은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가 내려서 이어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길게 닷새가는 전국에 줄곧 비가 오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 주인 이달 넷째 주 1차 접종을 받는 50대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취급하는 위탁 의료기관 726곳에서는 지금처럼 50대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2,238만 6,973명으로 전체 인구의 43.6%에 해당하며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1,104만 6,500회분입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조만간 집단 면역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상향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성평등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거 민주당 입을 지낸 호남 출신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광복절 연휴 기간 종로 등 도심에서 일부 불법 집회가 열렸다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하고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1431님께서 자동 녹음 기능은 일반 사람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걸 내놓은 게 문제는 맞는 듯해요.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집안 싸움은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잘 정리될까요? 그게 이제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일각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대여 투쟁,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투쟁보다는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훨씬 힘을 쓸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우려가 이제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워낙 또 나이도 젊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의 야당의 승리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또 그 2년 후에 있을 총선에 있어서의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 힘을 쏟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여요. 예, 예. 지금 대권보다 당권에 훨씬 예. 당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싸움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게 그냥 바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당권을 장악하고 싶으면 속내는 그럴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너무 드러나게 행동을 해요. 지금 문제는. 네. 이게 당대표가 되기까지보다 당대표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힘듭니까?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하기보다 당대표 하기가 더 힘들다. 아, 네.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을 부산에서 서울로 모셔오는 것보다 좀 한 자루를 풀어놓고 데려오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자기 주체성이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 국민의힘이 붐업도 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역기능이 나오고 있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정치에도 짬밥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변선임님께서 제 남편도 자동 녹취 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삼성 전화인가 봐요. 제가 전화해서 남편한테 회초밥 시킨다고 회덮밥을 시켰는데 남편이 왜 초밥이 아니냐고 저는 맞다고 싸우다가 자기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다고 그런 걸 왜 했냐고 했더니 자동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 그건 근데 설정을 해놔야 그렇죠. 별도로 설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동 녹음이 되든 녹화가 되든 그게 바깥으로 나왔다는 게 지금 문제죠. 자, 민주당 집안 싸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이번 주에는 DJ 적자 경쟁을 벌이더라고요. 호남에서 두 분이. 네, DJ 적자라는 게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DJ 적자는 그 아들이고요. 네. 네, 그건 의미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이제 언론이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겠죠. DJ 적자 장성민 거기도 DJ 적자라면서요. 왜 근데 언론에서 왜 장성민 씨만 나오면 그렇게 DJ 적자라고 써주죠? 아니 근데 그분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DJ가 어떤 면에선 여야를 장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DJ 정신이. 아드님을 열어두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호남에 대해서 DJ 적자 경쟁을 해서 호남표를 얻을 수 있다고 만약에 후보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네, 그렇죠. 네, 호남 특히 광주에 가시면 그냥 길거리에 서 계시는 50대 60대 남성과 대화해도 이분들이 서울에서 정치평론하는 분들 뺨칠 정도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J 적자 경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이거는 표 플러스 되는 표보다는 마이너스 표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DJ의 적자다, 내가 승계자다 이런 주장은 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네. 또 확고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계시던 분이니까 그건 다 좋은데 글쎄 이제 셋째 아들 김홍걸 이 양반 지금 국회의원이죠. 의원이죠. 의원을 무소속 유지하고 의원입니다. 있죠. 네. 탈당만 한 거죠. 그때 네. 김홍걸 의원을 만나서 이제 적자 경쟁을 했는데 제 기억엔 김홍걸 의원은 그 부친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던 그래서 징역살이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DJ의 계승을 주장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글쎄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될 때도 뭐 부동산 신고도 안 하고 뭐 이래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됐고. 부동산 신고가 좀 부족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조수진 의원이랑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아니, 얘기 우선 있었잖아요. 의원님 아니 그렇게 최규선 말씀하시면 씨한테 저 그 뇌물 부분이 받아서 있습니다. 깜빵 다녀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저는 DJ 대통령이 무슨 뭐 흠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적통 주장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뭐랄까 이 깨끗하지 못한 뭐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 너무 불시대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 말하자면 홍산 비리 말씀하시는 예, 건데요. 그 홍산 비리로 DJ는 정치 그 마지막 그 임기 때 네.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정치적 책임을 진 거죠. 네. 그리고 김홍걸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책임을 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 그게 DJ 정신을 계승하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정치인이 김홍걸 의원을 같이 대동했을 때는 김홍걸 의원으로 상징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DJ의 민중, 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DJ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제가 너무 토론이 치사해서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그 사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감옥에 계시던 분을 그 감옥에서 풀려서 사면시켜서 화성에 재보궐선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이겠죠. 잘못돼도.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형사비리범과 형사비리와 다르게 판단하는 영역이 정치에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거겠죠. 아니 저는 여야 이제 전부 그런 게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꼬고 있어요. 황교익 씨,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 비꼬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임명권은 경기도지사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그 도지사는 이건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명리학 하시던 분, 그러니까 사주 보시던 분을 경기도의 무슨 강원시. 단체장에 또 임명한 적이 있어요? 단체장이요? 그럴걸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강원 씨가 경기 강원 씨는 원래 문화예술계 인사예요. 명리학만 한 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근엔 명리학 했잖아요. 아니 그분은 명리학. 엄청 유명한 문화예술계 인사세요. 강원 씨는.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황교익 씨는 그 형수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뭐 이해할 만하다 뭐 이런 지지 발언을 했는데 도지사고 앞으로 큰 선거를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의 이목 안 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 들면 자리 주고 이렇게 권한을 마구 행사하는 분이 정말로 대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꼴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최민희 의원? 네, 저는 그 문제 제기는 참 유치하다. 윤석열 후보 측에. 예를 들면
형수 욕설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 이건 전 너무 유치한 문제제기라고 보고.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건 유치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그러나 물론 이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있고 절차가 있고 거기에 추천돼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으니까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도 관광공사 대표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전국에 초점이 될 만큼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네. 이 논란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한테는 조금 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광복회장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로 또 국민의힘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남 의원님? 글쎄, 김원웅 광복회장은 자신의 그 언행에 대한 논란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부러 일종의 광인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광인 전략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정당, 그러니까 5공화국 당시에 민정당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과잉 충성을 보이려고 해서 이런 무리한 언행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북한의 김일성이가 옛날에 썼던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떤 측면에서요? 김일성이 본인이 북한에 그 진입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짜 김일성 논란도 있고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본인에 대한 반대파를 공격하는 게 무조건 친일파로 규정하고 공격을 해서 제압을 했거든요. 김원웅 광복회장은 뭐 일종의 그런 참 통하지도 않을 전략을 쓰면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건 본인 출신 성분에 대한 컴플렉스의 발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국민의힘에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만 나오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발끈하나. 그런 식의 논법으로 따지면 그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했기 때문에 발끈하시는 게 되거든요. 일단 그 광복회장이 친일파 청산과 네. 광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 제기가 되게 몇 번을 읽어봤어요. 전문을. 네. 그런데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분이 얘기는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게 역사적인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지를 전개한 건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친일 청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평가는 과하다. 이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이 독립운동가들은 한 명씩 그만두고 결국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 확인해 보면 사실에 가깝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그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사실은 대표적인 친일파죠. 근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집권한 이후에 부수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잘 됐는데 남한은 안 됐다는 건 사실은 팩트하고 대단히 어긋난 일방적인 의원님, 주장에 불과해요. 북한을 누가 친일파 청산이 잘 됐다고. 그 광복회장의 이번 그 기자회견문에 북한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북한 얘기는 쏙 빼놓고 남한이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주장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은 잘 됐는데 남한은 안 됐다는 아니죠. 주장이잖아요. 그건 너무 비약이시죠. 아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행위 몇 했습니다. 년생이죠? 무슨 친일을 했어요? 어머 의원님, 이건 대법원에서 이건 팩트 체크해 주세요. 1910년생쯤 안 되나요? 김영남 의원님,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 행각을 벌인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적어도 1900년 이후 출생자한테는 네.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대단히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1910년에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1910년생인 경우에는 17년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이미 태어날 때 조선이란 나라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미 본인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예요. 본인이 기억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본인이 태어나기 7년 전에 없어진 나라예요. 의원님, 아니 홍범도 장군도 있고. 한일합방이 돼서 우리가 일제 강제 침탈로 국호를 못 쓰게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국내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싸웠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군 군대 만주군에 가서 자기의 입신 출세를 꾀했어요. 우리는 전자를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후자를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일파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대법원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판례에 의해서 확인한 사안이에요. 적어도 어떤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나 뭐 누가 됐던 그분이 적어도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되기 전에 태어났다라면 모르겠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김구 선생도 그렇고 다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기 전에 태어났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살았던 본인의 조국 아니면 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도 하고 기억도 있고 그 시대를 살았어요. 하지만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 이미 망하고 없어졌는데 뭐 지켜야 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김영남 의원님. 의원님 없다니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분들은 친일을 논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만 거기서 그러면 1917년에 태어나서 이미 일본이 점령한 이후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한 걸 갖고 친일 행적했다고 본격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죠. 지나치지 않고요. 이건 역사적인 평가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다고 해서 한반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지만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혼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해방운동을 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1910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고 그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여기 또 문재인 부친이 그때 어떻게 왜 나와요? 일본 점령 시대에 공무원 했는데 그건 또 논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의원님. 아니 맞아요. 예를 들면 일본 정부 시절에 공무원 했던 건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아니에요? 거기서 문재인 그러니까 왜 문재인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하지 나와요. 말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을 했습니까? 아니 그 했다고 부친이 그러면 하더라도 친일한 건 맞아요? 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이 친일을 아니 하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됐잖아요. 대통령은 아니고 부친이 친일한 거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니 그 친일이 생계형 친일과 적극적 친일을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 정은영 그러면 지금 기자예요. 국민의힘 쪽에 있던 선친들은 다 적극적 친일이고 민주당 아니요. 쪽 선친들은 생계형 친일이에요? 아니, 의원님 그런 이분법이 어딨어요? 말도 안 물타기를 되는. 해도 정도 것이 선친 얘기예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장준하 선생은 1918년에 태어났는데 문익환 장준하 목사님도 선생님, 그랬죠. 네,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에서 광복절 특집 김용남, 최민희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광복절은 어제였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지났어도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엽 시사인 김입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주려고 하셨네요. 아유, 아니에요. 잘 계셨어요? 네. 광복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출근했다가요. 지금 회사에 있다가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상사가 구속됐습니다. 아, 상사는 구속됐는데 피해자가 숨졌어요. 참. 아무튼 숨진 피해자한테는 순직이 결정됐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연이어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2차 가해는 막았어야죠. 죽음은 막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유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군경찰은 군에서는요, 지금 구속된 상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A 중사는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지난 5월 부대 밖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네. A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B 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 이렇게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당일 부대 주임 상사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A 중사의 피해 사실은 3개월 뒤에야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가 됐고요. 네. 지난 9일에서야 A 중사는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됐다라고 합니다. 예. A 중사는 사건 직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주임 상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불거지자 국방부와 해군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기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공론화해야 되겠다고 피해자가 결심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난 토요일 7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A 중사는 소속 부대장과 감시대장 등 상관들과 면담을 요청해서 피해 사실을 밝혔고 그리고 이틀 뒤에 정식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고하자마자 분리 조치가 된 게 아니라 신고 이틀 후에야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것도 가해자가 일정 부분 자리를 옮긴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서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12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성고충 상담감과 통화를 했다라고 A 중사가 피해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식 신고를 한 지 사흘 만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한 후 7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70여일 동안 군 당국에서는 대체 뭘 했습니까? 네, 결국 그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건들을 피해자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군에서 밝히기를 처음에 사건을 보고받은 주임 상사는 외부 노출을 우려하는 A 중사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했던 A 중사의 곤란한 처지를 일정 부분 은폐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2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태경 의원이 밝힌 바인데요. 가해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속 상관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점심때 화해. 사실 이건 화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상관이 지금 가해자가 불러놓고 야 화해하자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화해라는 단어가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네, 게다가 그러면서 내용도 부적절한데 형식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술 한 잔 따라라. 술 한 잔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업무를 안 주는 등 조용히 덮고 가자. 이렇게 압박했다라고 유가족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네, 굉장히 이런 소식을 그래서 전하면서도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예. 당시에 군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인지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군 내부에서 처리되는 군사법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민간법원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시 사건들은 그리고 군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것들은 민간법원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바뀌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는 구조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이 상황들이 다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현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주요 주자들도 모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서 민주당에서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 개정안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군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방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늦었죠. 예. 5405님이 이 사회는 왜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합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돼서 피해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군 성폭력 은폐 2차 3차 가해가 더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아픈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흔히 CD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델타 변이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자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러한데요.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다. 이 그렇죠.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한테 옮기는지 이 숫자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0.7, 0.6 하다가 아주 나쁠 때 1.0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네, 1이 넘어가면 이제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랄 숫자인데 이 델타 변이가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소 5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5래입니다. 5. 네,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5명한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전파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5명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시킨다 이렇게 봐야 돼. 5배씩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볼 수 거죠. 있죠. 예. 예,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19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가 2.5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 면역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 70%가 나왔던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게 5로 더 올라가면요. 80%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백신만으로는 유행을 막을 수가 없고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백신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지금 열렸어요. 그래서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백신으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방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 이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라고 다 같은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쪽, 그리고 보건경제학이나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정도의 합의 수준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 모두 생활치료센터에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1대1로 붙어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추적하고 이런 방식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것이 굉장히 빛나는 K방역의 성과이긴 했었는데요. 네. 그것은 하루에 2,000명씩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게다가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와 방역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참.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열심히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 100%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백신 수급과 별건으로 수급이 더 원활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치료가 일부 시행되곤 있는데요. 젊고 증상이 없고 중증으로 갈 위험이 적은 환자들은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며칠씩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그러면 바로 우리 옆집에 혹은 옆동에 확진자가 집에서 자가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본분 지키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믿으면서 자가치료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야지 하반기에 아이들이 등교도 할 수 있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좀 다른 인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생각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치명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코로나 시대 백신도 더 많이 잘 맞고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궁을 점령했다면서요? 네, 이제 승리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미국이 아프간
준 미군의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고 예. 탈레반이 주요 거점 도시 장악에 나선 지 열흘도 안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무혈 입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군 뭐 다 도망가고 대통령도 도망갔으니까요.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고요. 뭐 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망명입니다. 네네, 네. 사실상 뭐 도망의 모양새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탈레반 대변인은 알자지라 방송에다가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고 통치 방식과 정권 형태가 곧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부랴부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다 탈출은 했나요? 괜찮습니까? 예,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네. 미 대사관이 인력이 탈출하고 있고 이 9.11 테러 20주년을 코앞에 두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요. 지금 성조기가 다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실패했고요. 네, 20년간 끌어왔던 그 전쟁이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긴 한데요. 네. 이제 물론 앞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군이 철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8월 말에 철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이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미국이 외교에서 실패했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지는 모양새가 너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철군은 하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아프간 정부가 6개월에서 12개월 혹은 뭐 최소한 향후 90일 정도까지는 자리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예,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랴부랴 빠지는 모습들은 오판이었다라고 백악관도 인정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문제는 나올 거예요. 책임론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튼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것의 시작이 2001년 9.11 테러부터 시작됐던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카에다의 거점을 장악한다면서 아프간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게 또 오사마 빈 라덴이 네. 죽기도 했고요.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미국의 오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미국 당국자들이 계속 어떤 반성을 내놓을지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참 궁금합니다. 안타까운데 아무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도 희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은 됩니다. 네, 아무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빕니다. 김용남 전 의원 발언으로 화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친일파 얘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다, 맞다. 그리고 왜 언제까지 친일 얘기만 할 거냐. 과거를 덮고 너 미래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김용남 의원 개인 생각이었고 그쪽 그 정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욕되게 한 그런 점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광복절이 지나도 식민사관 극복, 친일청산은 우리의 과제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장 절정의 귀경정체 지나갔지만 아직 고속도로 상행선 혼잡하고요. 서울시내 돌발 구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양화대교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살펴 지나시고요. 한강교량인 성산대교 양방향 도로 포장공사로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작업 정체 남아있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신정교부터 정체가 극심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후 구리 잠실 방향으로 강서권역인 행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설악 또 화도 사이 정체 지나 강일 쪽으로 막바지 귀경 정체가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에서 새말, 이천에서 양지 터널까지는 20km 구간 또 월곡 분기점과 서창 일대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당진부터 일찍부터 금천까지 모두 30km 가까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귀경 정체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어지겠고요. 밤 10시에서 11시 무렵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연휴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일단 광복절 연휴 이게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네. 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이 시달리는데 노동시간은 축소하면서도 올 소득은 더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가 확 줄어들어서 네. 올 소득은 늘어나는데 공적으로 지출할 비용은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저축도 늘어나고 노후 불안도 줄어들겠죠. 네. 이런 정책과 법과 제도와 예산에 앞장서야 된다. 예. 그 법이 통과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쉬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법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런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발적으로 동참하신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이나 휴일에 관한 법률 다 적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조금만 인상해도 노동시간을 조금만 줄이자 그래도 그걸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심하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 법 중에 유일하게 인원수로 적용이 안 되는 희한한 법입니다. 이건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여야 후보들이 5년 안에 10,000원 올리자는 합의는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네. 비록 달성 못했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여야 정당 후보들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그 택배 노동자들 만났습니다. 예. 그랬더니 쿠팡이 이제 택배 없는 날 동참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긴 했는데 쿠팡만 그랬어요? 예, 쿠팡이 좀 이따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모두 일어나갖고 큰 절을 올렸어요, 국민들께.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조금 흐뭇하게 네. 뭐냐면 작년에 해서 올해 2번째 택배 없는 날 하는데 택배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이번에 토, 일, 올 3일 오늘까지 2박 3일 쉬신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국민들께서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셔서 큰 절 올리셨다는 거. 예,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하나씩 좀 더 살맛나는 곳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 예. 더위에도 코로나 위기에도 이렇게 애써주신 택배 노동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예. 소장님, 예. 머지 사태가 뭡니까? 머지 포인트는 뭐지요? 이게 이제 머지라는 이제 예전에 소셜 커머스 회사도 있었잖아요. 막 반값 쿠폰 발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을 반값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게 예전에 뭐지? 소셜 커머스가 사람들 끌어모을 때 네. 50% 할인 쿠폰 이런 걸 막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걱정,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막 저렴하게 발행해서 수익성이 날까. 네. 근데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 회사들 보면 물건을 박리담회로 저가로 매입해가지고 일정하게 판매하는 다른 수익 모델 같은 걸 만들면서 이제 성장해 오는 거거든요. 투자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쿠팡이 최근까지 적자였는데도 투자도 유치하고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처음에 소셜 커머스에서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언젠가 흑자가 될 거라는 전망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건데 자, 이 머지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10,000원짜리 사는데 20%를 할인해 줘요. 네. 가입할까 안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20... 안 그래도 물가도 비싸고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도 많이 드는 사회니까. 편의점 자주 가는 분들은 20%. 예, 음식점, 뭐 프랜차이즈 네? 주로 이런 데가 엄청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나 할인해 준다니까 조건 없이. 그 통신사 포인트도 막 5% 10%밖에 할인 안 해주고 심지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신사 포인트도 굉장히 사람들이 얄밉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20%씩 그냥 조건 없이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100만 명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20%씩 할인해 주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주진우 기자님은 제가 이제 머지 포인트를 구입하면 10만 원 아치 샀다. 그럼 이제 12만 원짜리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비자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가입한 겁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큰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점에서는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머지 앱을 깐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것이 수익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아니나 아무튼 다를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머지 포인트를 쓰기도 했어요? 썼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썼네요. 예. 그러니까 주 기자님은 저는 안 썼지만 네. 많은 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근데 11일 날 돌연 판매 중단이 선언된 겁니다. 갑자기?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상품권이 아니라 선불식 전자금융업이다. 예.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 실제로 20%를 더 주면 그 회사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판매망이나 다른 이윤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군대에서 계모임을 만듭니다. 고참들이. 네. 근데 본인들이 2만 원만 내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 마치 3, 4만 원을 낸 것처럼 받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맨 나중에 들어온 이제 후임병들이 전부 다 그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폰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다단계 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폰지 사기네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머지포인트 대표는 어제 오늘 절대 우린 폰지 사기가 아니다. 네. 반드시 투자도 더 유치하고 사업을 정상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081님도 머지는 그 폰지 같은데요. 이렇게 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지적을 받았냐면 20%나 할인을 해 주는데 근데 다른 수익 모델이 없거나 투자 유치 모델이 없으면 돌려막기가 되잖아요. 지금 돌려막다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아주 쉽게 주 기자님하고 제가 하니까 이미 이제 한 100만 원 사가지고 120만 원어치를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손해를 안 받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소문 듣고 100만 원 막 200만 원 구입하신 분들이 들은 사람이 들어갔더니 이제 가맹점에서도 사용 불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지금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중단하고 그러면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1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12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걸 머지 포인트 사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판매를 중단해버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식이 늦은 일부 중소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결제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장사가 잘 되네 웬일이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판매를 차단 안 해놓은 데를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 집은 지금 된다 머지 된다 포인트가 된다 해서 다 달려간 거예요. 포인트 환불이 안 될 걸 우려했던 분들이 달려가서 막 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막기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들을 사기죄로 단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차분하게 대책위를 지금 꾸리고 카페도 만들었대요. 피해자 카페들. 네. 저희한테도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랑 같이 연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정상화돼서 환불도 해주고 순차적으로 지금 그동안에는 뭐 편의점, 카페 다 사용이 가능했는데 음식점 업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운영하겠다고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머지포인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불통이었는데 제가 계속 들어가면 불통이었는데 방금 전에는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불 신청 코너가 떠 있습니다. 환불해 줍니까? 예, 그래서 환불 신청 코너 환불을 들어오니까. 해주면 사기는 아니잖아 또. 예, 근데 문제는 환불 신청하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막 목통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고 제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구글 로그인을 해야만 이제 환불 신청하는 걸 해놨는데 한 번은 접속이 안 되고 한 번은 지금 접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청했잖아요. 네.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겠네요. 그냥 포인트를 120%까지 할인해 줬기 때문에 다 돈이 바닥난 거 아니야. 근데 대표는 권모모 대표라는 분은 바닥나지 않았다. 은행들도 갑자기 예금자들 모두 찾아가 돈 달라 그러면
다 못 돌려주는 건 비슷한 이치일 뿐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죄로 결론이 나와서 처벌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줄여야죠. 저는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 사기죄 처벌이 급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소비자 보호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도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작전을 써야 된다. 조혜숙님께서 금융감독원에서 머지포인트 사측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한 거라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등록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단속하는 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금융당국은 뭐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일종의 이런 10만 원을 냈는데 12만 원어치를 팔게 해줘? 사게 해줘? 약간 위험하잖아요. 네. 일종의 펀지 다단계 사기랑 비슷한 구조니까 일찌감치 개입했으면 좋을 피해자가 좀 덜었겠죠. 네. 지금 현재 피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감원에서는 미등록 업체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제대로 안 한 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이제 전자금융업법상 이제 필수적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를 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 머지포인트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받을 때면 이제 관리 감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불을 못 받은 피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차분하게 환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당이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 머지포인트 회사 지금 방금 금융당국이 대책회의도 열었어요. 네. 피해자 가입자 100만 명이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순차적인 환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갑자기 이제 몰리면 지금은 환불이 지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차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그 대표들이 회사 대표나 회사 네. 관계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 피해자들 줄이겠다고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지금 오프라인 회사는 지금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하네요. 예. 근데 환불 신청은 지금 불안합니다. 열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불 신청 되기는 됩니다. 네. 근데 접속이 잘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책 모임, 피해자 모임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가 2개입니다. 이미 사놓고 못 쓴 분들하고요. 이미 쓰신 분들은 피해가 없잖아요, 거의. 그다음에 마음껏 팔았더니 이제 머지포인트사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중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장업자들. 이분들이 못 받으면 피해가 되잖아요. 예. 대책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공동 대응을 하겠다. 예. 사기죄로 처벌하는 건 뒤로 미루고 일단은 환불이라든지 서비스가 가동되면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저희도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당국과 협의를 하겠다.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좀 줄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2081님께서 머지와 유사한 업체들이 중구난방 전국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얘기합니다. 일단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회사도 있군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10만 원어치 샀는데 12만 원어치를 먹게 해준다. 판매 약간 어색하잖아요. 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데. 네, 수익 모델을 떠나서 이거는 조금 뭐 이걸로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없기를 좀 줄어들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모임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모임에서는 저희들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희망 회복 자금을 내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주 기쁜 알려주시죠. 소식입니다. 우리 휴일 동안에 오늘까지도 너무너무 고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내일부터 이제 희망 회복자금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네. 근데 최대 2천만 원 받는 분들 많지 않고 대부분 3,400만 원이 많습니다. 네. 영업금지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높았을수록 최대 2천만 원까지 받는 거죠. 근데 네. 영업금지라든지 매출액이 그 정도 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400만 원 안팎 받으신다고 되는데요.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안 가셔도 문자가 오면 문자에 링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2차, 3차, 4차 다 해봤잖아요. 링크가 클릭하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본인 인증이 되면 빠르면 그날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나라 또 이 시스템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랑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가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잠 안 자고. 네. 그래서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들어옵니다. 네. 지금 한 푼, 두 푼이 엄청 급하시잖아요. 몇백만 원이. 문자로 온다는 거죠? 문자 옵니다. 문자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건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콜센터가 1899-8300입니다. 전용 콜센터. 네. 그러니까 희망회복자금을 아예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로 들어가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콜센터 1899-8300으로 연락하시면 된다. 네. 네, 일단 기다리시면 문자가 온다는데 문자가 안 온 분들은 대상으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올해 7월의 지구 142년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 올 여름 더웠죠. 7월의 지구가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아시아가 뜨거웠대요. 유럽이랑 북미에서 계속 산불 나고 덥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한국이나 아시아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기록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설정한 불안하고 파괴적인 경로를 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식량 식수 문제가 더 커지고요. 생존의 위기, 인류 생존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3년 전 연구 때보다 10년 더 당겨졌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후위기와 이상기후가 더 많이 온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실합니다. 절박한 때입니다. 바다에 땡땡마트가 있나? 냉장고가 2-3개씩 나와요. KBS 기사인데요.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클린호라는 배가 있어요. 시클린호, 그러니까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배인데,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나가면 한 달에 2-3개씩 냉장고가 바다에서 나온대요. 냉장고가 바다에서 왜 나와? 누가 버렸겠죠. 쓰레기 마구 버렸겠죠. 이 해양 쓰레기는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선박 안전에도 치명타입니다. 해양